자, 여러분,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을 낸 이완배 기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은 특별히 이완배 기자 모시고 북 콘서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녹음할 때 언제 녹음했는지 그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낮 2시 4분부터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써먹힐지 몰라요.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오신 분 중에 보니까 이 책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든 이정무 국장이 오셨더라고요. 어디 계시죠? 이정무 실장님? 개새끼님? 빨리 튀어오세요. 진짜 죽습니다, 진짜로. 네. 예, 그래요. 이완배 기자님의 대학 동문이신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평생 동지가 됐는데 이정무 국장께서 강권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책을 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많지는 않으시군요. 예, 이렇습니다. 저도 저 책을 많이 내봤는데 정말 거기에 저의 진심을 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진심을 말하기 전에 어디 언론에서 제목으로만 나온 거 이것만 갖고 이 남의 진심을 다 헤아린단 말이죠. 참 책을 안 읽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예. 시험을 봐야 예? 아, 늦게 출간됐군요. 예. 요즘 책이 많이 나가죠. 아,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이게 지금 개새끼님이 안 보이셔서 그런데 개새끼님 나오셔서 좀 인사 좀 하시죠. 왜냐하면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돼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약간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 될까요? 예. 저희가 작년에 네이버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에서 네이버를 몇 번 안 좋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되게 따가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좀 가려서 하지.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고 이제 간부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틈을 틈타서 이제 이정무 개새끼님께서 저한테 책을 내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네이버에서 퇴출이 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정무 실장이 원래는 편집국장, 직업이 편집국장이셨던 분입니다. 17년째 편집국장을 하다가 한 해만 더 했으면은 박정희하고 같은 뻔했죠. 네. 이게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뭔가 이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자발적으로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사가 되게 특이해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정무 실장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었던 건 재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에서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한에서 광고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회사에 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모든 사람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꺼내자마자 지금 뒤에 와 계실 텐데 강경훈 기자하고요. 신종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대놓고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그 두 친구가 그렇게 반발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종훈 기자라는 친구는 지금 한 3년 차 젊고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처럼 생겼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매년 가을이면 전태일 열사 기릴 때 마성 노란공원에 가서 전 구성원들이 전태일 열사를 뵙고 참배를 드리고 문익환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오는 게 저희 유일한 행사입니다. 연합뉴스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그렇죠. 네. 여기는 또 민중의례로. 네. 예. 근데 작년에 갔을 때 이 신종훈 기자가 원래 통일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친구고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묘소 앞에서 이제 소개를 신종훈 기자한테 맡겼어요. 근데 너무 잘생긴 친구가 앞에 나와서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젊으셨을 때부터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러는데 저희가 되게 엄숙하게 묵념을 해야 되는데 다 빵 터지는 겁니다. 빵 터져가지고 묵념을 하는데 막 크크크크 다 웃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엄숙한 자리에서 내려오다 야 종훈아 너는 혹시 시옷 발음을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없냐?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 시옷 발음이 이상합니까? 이상해 이 새끼야 이상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만해 이 새끼야. 제가 이 사무실에 있을 때 주말에 이제 신종훈 기자 후배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신종훈 기자한테 가서 야 너무 잘생겼으니까 예쁘고 그러니까 종훈아
너는 어쩌다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배님 제가 통일운동에 관심을 야 그만해 됐다 그만해 알았다 선배님 잠깐만 앉으셔서 이야기가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하라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못 받게 됐고요. 지금 이제 이정무 실장이 여러 가지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훨씬 동아일보나 네이버에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진짜로요. 민중의 소리에서.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네. 여기 와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후배들한테 되게 고마워하고요. 다만 그 개새끼님은 정말 똑똑하세요. 똑똑하셔서 진보운동 내에서는 알아주는 브레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갑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뢰행동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살아 숨쉬는 갑님이셔서 네. 이번에 책을 낼 때도 책이 좀 모자랐을 때 저희 출판 담당 기자 이동건 기자도 뒤에 있는데 갑자기 텔레그램에 교보문고에 얼마를 뿌릴지를 상의해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예. 이제 저도 출판 경험이 있고 이동건 기자도 하니까 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예.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보가 값이 다 달라는 대로 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 살아 숨쉬는 갑아 좀 닥치고 있으라고. 예, 평생을 갑으로 사셨던 그런 분. 아유 그렇군요. 많은 걸 배우셨겠네 이번에 네. 이완배 기자님 책 내셔서. 예, 한국재벌 흑역사 상하권. 원래 상권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증보판이 나온 거고 네. 하권 추가로 롯데와 SK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나라 4대 재벌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또 내일 브리핑에 나갈 텐데. 아 정말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요?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께 사전에 요거는 저 삐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해주시고 이분들 앞에서는 실명을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네.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책 얘기 드리면 지루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동아일보나 민중의 소리에서 있었던 소소한 좋습니다.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완배 집사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앙간증의 시간으로.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좀 길고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여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동아일보를 왜 그만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만둘 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 1년 선배 중에 이승재 기자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예요. 그런데 전혀 진보적인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보수적인 분도 아니셨고요. 정말 글을 잘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조선일보에 이동진이 있으면 동아일보에 이승재가 있다라고 불릴 정도로 글로는 정말 사표 같은 분이십니다. 천재적인 글재주가 있으셨던 예, 분이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쳐 있을 때인데 이분이 사표를 내셨다는 소문이 나돌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조선일보를 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로 같은. 그러니까 이동진 기자가 그만두고 예.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제 영화계에서는 가장 유망했던 이승재 기자가 스카우트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동아일보는 역사와 전통적으로 조선일보한테 지는 걸 참지를 못해합니다. 맨날 졌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못 이겼으면서 광화문 사옥을 지으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회장실을 꼭 조선일보가 내려보다 보이는 곳으로 지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조선일보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그런데 간판 기자가 조선일보로 옮긴다니까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겁니다. 간부들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선배를 씹었어요. 뭐 개새끼 은혜도 모르는 새끼만 너무나 욕이 만연해서. 근데 원래 신문사에는 사내통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내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사주들이. 그래서 저는 이승재 선배를 욕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우리가 지금 한 기자가 조선일보로 옮긴 걸 가지고 이렇게 뒷담화를 까고 있을 때냐. 네. 왜 기자들이 자꾸 이 회사를 떠나려고 하겠느냐. 회사로서의 자부심, 기자로서의 자부심 이런 게 가고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글을 올리면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데스크가 좀 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전화가 와요. 개인 의견이고 밖으로 나가는 의견도 아닌데. 아닌데도요. 되게 그러니까 경제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경제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 그런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를 보니까 차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또 짜증나게 이렇게 받았더니 완배야 그래서 내려달라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 그 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냐? 예? 무슨 소리시죠? 그랬더니
승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동아일보에. 네가 지금 그렇게 글을 올리면 그 친구가 돌아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더라고요. 되게 난감하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일단 끊은 다음에 무슨 소리야 이건, 출근도 하셨다는데 하고 제가 그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선배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그래. 선배 떠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별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내에 통신망에 글을 올렸더니 데스크들이 이렇게 태클을 겁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나 출근해서 출입처도 다 받고 이랬는데 이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회사가 하는 짓이 그렇죠 뭐 하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쌩까고 이렇게 있었어요. 다음 주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출근을 이렇게 출입처로 하고 있는데 저를 되게 아껴주시던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 글 빨리 내려라. 네, 승재가 지금 동아일보로 출근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난감하잖아요. 네. 이게 뭐야. 예, 그래서 일단 글을 내리고 제가 굉장히 지쳐 있을 때였는데 네.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그제 사직서를 내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예. 회사로 들어가서 그때 한번 찾아보셨던 권순할 부장, 예, 경제부장이 권순할 부장이 있었는데 저를 진짜 미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탁 냈더니 진짜 이렇게 보시면서 뭔데 이건? 그래서 사직서입니다. 그랬더니 진짜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올게 하고 들고 막 뛰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낙장불입이야.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그때 다시 피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제 별명이 후커였거든요. 동아일보에서. 그러니까 선배들이 나갈 때 제가 다 붙잡았어요. 같이 싸우자고. 그래서 제가 선배들 나간다고 하면 그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밤을 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가실 때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표를 썼다고 그러니까 이 후커에 당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일제히 모여가지고 끝장을 보자. 이러고서 이제 5박 6일간 술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선배들이 농담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 잘 생각했다. 한 일주일 푹 쉬고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 뒤에 이승재 선배가 다시 조선일보로 출근을 하신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다시 네, 가. 다시 가셨습니다. 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조선일보의 문화부장이 한국일보에서 오신 분인데 이승재를 스카우트한 게 굉장히 큰 공헌이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너무 난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밤에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승재를 낚아채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집 앞에서 이승재 탈취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다시 조선일보로 출근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집에서 너무 술 많이 마시고 쉬고 있는데 제 동기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원배 씨 뭐해? 그래서 나 집에서 쉬고 있어. 그랬더니 출근해. 이승재 선배 다시 돌아왔어. 동아일보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그 선배가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의 사연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는 됩니다. 처음에 조선일보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러다가 후배들이 눈에 밟혀서 다시 돌아왔고 그러다가 조선일보에서 다시 오라고 하니 이건 또 의리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갔고 그랬다가 또 후배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게 또 눈에 밟혀서 돌아왔고 그게 또 한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그만둔 계기로 얘기하기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사실은 좀 그만두는 뭔가 대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만두게 결국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를 그만두게 됐고요. 네이버로 가기로 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이 사건 때문에 그만둔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네이버로 옮기게 됐죠. 그래요. 참 그 재밌는 양반이네. 황당하죠. 네. 조선일보는 의문의 일패. 네. 그래요. 그 한국일보에서 오셨다는 문화부장께서 정말로 난감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고는 하시는데 하여튼 수긍은 잘 안 되고 지금도 그럼 동아일보에 아마 다니시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기자가 아니고 예.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럴 때 조선일보가 다시 영입하면은 정신 승리마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선일보가? 그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요. 근데 이완배 기자께서 이렇게 사직서를 냈을 때 그렇게 기쁜 표정, 네. 해맑은 표정으로 단박에 수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예.
동아일보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기던 사람이 사표를 내면 기자들이 동요할까봐 붙잡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사표 소리가 한 달 동안 안 됐어요. 오. 네, 한 달 동안 안 되다가 사실은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이게 또 기자들이 동요할까봐 끝까지 이제 붙잡고 있는 척을 하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사표 소리가 됐죠.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가 있는데 1년 뒤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 1년 뒤에 저를 찾아오더니 이분이 되게 가난하세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셔서 가난해 보여요. 예, 되게 네. 되게 가난하세요. 네. 그러더니 너무 가난해서 앞길이 막막한데 회사에서는 애초에 출세를 노리신 분도 아니지만 너무 찍혀가지고 정치부장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윤영찬 선배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던 해에 문화부 차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게 왜냐면 저 사람을 정치부에 놓고는 차장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정치부로 놓고는 동아일보가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동아일보는 이명박한테 올인을 했어요. 이명박이 돼야 종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같은 사람이 절대로 차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화부 차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기잖아요. 예. 윤영찬이 문화부라니 평생을 정치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윤영찬 선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되게 좋고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가 글을 잘 쓴다고 착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이 실수를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내 메신저로 저한테 완배야 내가 쓴 기사 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요. 그랬더니 봐라 하고 링크를 보내주세요. 예. 이게 무슨 사찰에 관한 기사인데 보내주시는 이유가 너무 자기가 잘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사를. 근데 딱 읽어보니까 리드라고 그럽니다. 첫 문장이 예. 댕댕댕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읽다가 형 이걸 지금 잘 썼다고 보낸 거야? 너무 감동적이지 않니? 전혀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기사를 본인이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고 이 댕댕댕을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라. 제가 그래서 그 선배 이름을 그때 별명을 댕댕댕 선배라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네이버로 온 다음에 제가 과거에 그 환경부를 출입을 할 때 박선숙 차관이라는 차관이 계셨어요. 예, 지금 예. 국민의당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이고 바른미래당에 있죠. 예, 예. 바른미래당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정치적 행보가 좀 꼬였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픽업을 받아서 야당 시절에 재야 출신이시고요. 예. 언론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환경부 차관이 되셔서 있으셨고 제가 그때 개기느라고 석 달에 한 번씩 출근할 때였거든요. 아예 사보타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윤영찬 선배가 되게 친해요. 박선숙 차관하고요. 그래서 선숙이 누님이 너 한번 보젠다. 너는 뭐 출입 기자가 왜 이렇게 차관실도 한 번도 안 가냐? 가서 한번 인사 한번 드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안면을 트고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보궐선거에 박선숙 차관 출마설이 나돌았습니다. 기자실에서 웅성웅성한 거죠. 박 차관이 출마할까? 안 할까?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아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죠. 네. 완배 너 박선숙 차관 잘 알아? 아니 뭐 잘 알진 못하는데 물어볼 정도는 돼요.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하고 차관실에 전화를 해서 잠깐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박 차관 계시는데 차를 한 잔 얻어먹으면서 출마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유 완배 씨 우리 같은 사람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심판받고 이런 거 못해요. 출마 안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출마 안 하신답니다. 확실해?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다 환경부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마를 안 하셨어요. 출마했으면 아주 정말 예, 정말 이상해졌죠. 정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윤영찬 선배가 네이버에서 와서 임원을 하고 제가 팀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민주당 계열의 뭐 민주통합당이었는지 거기 비례대표로 박선숙 차관이 앞번호를 받으셔서 출마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윤영찬 선배한테 막 뛰어가서 형 박선숙 차관 출마한다는데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그분 절대로 자존심이 세서 국민들 앞에 심판받고 이런 거 못하신다고 해서 출마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출마를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정치부 기자들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영찬 선배한테 그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뒤로 쫙 젖혀진다. 그래서 선숙이 누나 내가 출마하라고 했어.
잠깐 타임. 형, 네. 그분이 지금 동반장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형이 출마한다고 출마하는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 아 그러냐 하고 이제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시는. 이분이 제가 길바닥에서 아무 직업 없이 생활을 할 때 되게 착한 분이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용돈도 주시고 명절 때마다 술도 사시고 이러시는데 그 이제 주변에 특히 후배들이 빈곤해질까봐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되게 본인이 제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착각을 하세요. 예.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전이요. 술을 한 잔 이렇게 명절 때 사시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게 윤영찬 선배 정치 인생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는 거예요. 원배야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서 집안에 다 모여가지고 합의했다. 뭘요?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밀기로 합의했어.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임. 아니 형네 집안이 밀면 되는 거야? 아, 형네 집안이 뭔데? 형네 집안이 밀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러냐? 하고 이제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잠깐만. 우선 문재인 변호사가 형을 알아요? 아니 모르지. 근데 뭘 형네 집안이 민다고. 그 정치부 기자들이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이런 구석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많이 싸우고 도와주셨던 이 선배는 워낙 정치부에 오래 하신 분이신데 술을 먹다가 저한테 하루는 완배야 내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창 장학생이었잖냐. 그러니까 이회창 총리. 예.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인무능하고 부패한 근데 이 창이 지금은 좀 형편없는 정치인이 됐지만 YS한테 처음 발탁돼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대꼬챙이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선배가 창을 되게 좋게 보고 기자로서 굉장히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창 장학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랬더니 내가 창한테 언제 제일 실망했는 줄 아냐? 언제 하셨는데요. 하루는 창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이번에 민자당에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YS가 불러가지고 민자당에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 입당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렸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야의 큰 어른으로 남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서 거기 대선 후보 되고 진흙탕에 빠지시면 이미지 다 버리신다고 열심히 내가 말렸어. 그런데 다음 날에 바로 입당을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래서 아니 선배가 말린 게 뭐라고요? 선배가 이회창한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 그러냐? 당연하죠. 이 정치부 기자들이 약간 본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시는 구석이 있으세요. 저 총선 출마했을 때 네. 김용민이를 내가 공천 줬다라는 사람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42명 정도 제가 헤아린 것만도. 대한민국에서 김건모 키고 딴 사람이 76명 정도 네. 됩니다. 예. 예전에 저도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 김용민 PD님이랑 이렇게 방송 같이 하기 전에 내가 김용민을 키웠다는 사람을 한 4-5명 만났어요. 그러다가 막말 판문 터지고 나서는 싹 사라졌죠. 사라졌어. 네. 공천 준 사람도 사라졌어. 예.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낙검서 다른 분들도 진짜 훌륭하시지만 김용민 PD님은 제가 민중의 소리 입사하기 전에 작은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처음 만나 뵀어요. 그런데 그때 김용민 PD님은 출판사가 앞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책을 내면 무조건 10만 부가 팔리는 정말로 파워풀한 저자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그 아르바이트 했던 출판사가 김용민 PD님의 책을 2권을 내고 대박이 났죠. 얼마나 이제 김용민 PD님이 소중한 저자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나면은 고개가 저절로 90도로 제가 숙여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저자고 그렇게 낙검수로 인기를 얻으셨는데도 제가 뭐라고요? 출판사 알바 직원인데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고 아 나이 확인하신 다음에 선배님 오셨습니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이분을 보고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막말 파문과 다르게 의문의 1승을 했습니다. 의문의 1승.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인터뷰를 가면 비서 하시는 분이 차를 이렇게 한 잔 놓잖아요. 그러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로요. 네. 아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민중의 소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이정무 실장과 저는 지금에서야 굉장히 친하지만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정파도 달랐고요. 우리 저 이정무 실장은 뭐였습니까? 뭐 속칭 말하는 민족해방 계열, 예, NL 계열이셨고 NL. 예, 저는 정반대에 있었고요. 굉장히 뭐 사이로 따지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이인데 예. 비중이 예. 저는 학생 운동을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찌질한 짜다리였었고 저분은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정말로 영향력 있는 예. 분이셨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놀고 있으시다는데 한번 우리 회사에 오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저희 집 앞으로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뭘 원하는데 물어봤더니 우리가 정치 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경제 쪽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다. 네가 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정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마음에 빚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겁하게 주류 언론에 편입이 되고 먹고 살겠다고 튀었는데 저 친구들은 저렇게 남아서 광야에서 풍찬노숙을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안함을 한 번은 털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년만 갈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월급은 얼마 주냐 그랬더니 네. 가족이 없으면 80만 원, 가족이 있으면 100만 원 어이구.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굶어 죽지. 그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야 완배야, 너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 야, 사람은 어지간해선 굶어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술을 마시면 매일 자랑을 해요. 예. 너 아직도 안 굶어 죽었잖아. 알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진짜 1년만 하고 100만 원을 받고는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후배들과 마음을 터놓고 공동체처럼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1년 뒤에 정식으로 제가 입사를 하겠다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회사가 한번 어려워서 간부들 9명이 월급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뒤늦게 듣고 방송에서 한번 저희 후원회원이 돼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뭐 페북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만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정무 실장이 최근에 어디서 돈이 좀 생겼는지 한 20만 원 정도가 생겼는지 돈이 생기면 무조건 후배들한테 밥을 사요. 그런데 우리 방송팀 고기도 한번 못 먹어보고 해서 20만 원어치 고기를 먹으러 갔더니 앉은 자리에서 혼자서 20인분을 쳐드신 분이 있으십니다. 네. 저기 찍고 계시는 현석훈 PD 이름이십니다. 사회부장도 하셨고. 네, 예, 사회부장도 예. 하셨고 식염캡도 하셨죠. 예, 예. 굉장히 좋은 술친구이기도 해요. 덩치가 지금 저런데 예전에는 진짜 이랬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기본 5병. 아이고. 예. 그리고 20인분 먹었다고 페북에 올렸더니 아 그래봐야 4kg도 안 되는데 왜 난리 들이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저분이 이제 저하고 술을 한 잔 먹는데 아 형님 페북에 올린 걸 봤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돈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그건 유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페북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저희가 민주언론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용필 민주언론상. 네, 예, 김용필 예, 예. PD님도 받으셨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네. 주는. 근데 예. 민주언론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가. 그런데 그런 영예로운 자리에 우리 이정무 개객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민주언론상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상금이 30만 원이란다. 이 상금을 받으면 우리가 난로를 살 수 있다. 겨울에 이렇게 춥게 지내는데 난로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5만 원인가 처음 생겼는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게 생기신 분이시죠. 네. 근데 연석군 PD가 과거에 민중의 소리 사무실이 아주 밀폐된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여름에 일을 하면 현 PD가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근데 선풍기가 없으니까 이 선풍기를 한 대 사야 되겠다고 하다가 이정무 실장이 어디 가서 돈을 몇만 원을 구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운상가 가서 선풍기를 하나 사들고 석훈이한테 바람을 씌워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민주언론상을 받고
30만 원을 받으면 난로를 사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하고 상을 딱 받자마자 보통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받자마자 봉투를 열어본 겁니다. 근데 10만 원밖에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 되는 겁니다. 민주언론상을 받았는데 난로를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표정이 왜 그러시냐 그럴 때 원래 이 정도 주시냐고.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페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연석근 PD가 저랑 술을 마시면서 형님 그게 불쌍하다고 쓰신 거예요? 우리 진짜 눈물 나는 거 많아요 하면서 저한테 무슨 사연을 소개를 해주냐면 예. 연 PD가 보면 많이 먹게 생겼죠. 네, 많이 먹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3,800원인가 있었는데 만둣국을 이제 하나 시켜서 3,000원짜리를 시켜서 먹는데 저분이 1인분으로 해결이 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깃밥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심각하게 갈등을 한 겁니다. 이 800원으로 공깃밥을 시키면 내가 배가 부를 수 있어. 그런데 버스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공깃밥을 먹을 것이냐 진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시다가 끝내는 유혹을 못 이기고 공깃밥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이 버스를 안 타고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왜 그때 공깃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되게 멋있는 분이고 우리 방송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애국전선도 만드신 분이고요. 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재벌 보면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한국 재벌 흑역사를 단번에 집필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런 빈곤에 대한 처절한. 예, 그러니까 다시는 저 친구들이 공깃밥을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깃밥은 먹게 하자 뭐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때 예. 많이들 도와주셔서 예. 예, 저희들도 이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민중의 소리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이 배고픔을 아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예,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 대한 감정이입이 가장 잘 되는 언론사가 바로 민중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력이 있으시는 대로 많이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재벌 흑역사 이 책을 이제 내게 되셨는데 이 전에 나왔던 상권도 실은 민중의 소리를 위해 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정무 실장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기획사에 이렇게 사기꾼 같은 매니저가 와서 내가 키워줄게. 너 나만 따라와라 스타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정무 실장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책을 써라. 한국재벌 흑역사를 쓰자. 내가 무조건 10,000권은 팔아줄게. 네가 분명히 이걸로 뜰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예. 그 말만 믿고 제가 순진하게 꼬드김을 당해서 책을 썼는데 예, 정말로 힘겹게 1,500부를 팔고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책을 내고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출판사도 보니까 몰랐는데 이 보관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됩니다. 그 비용만 해결되면은 또 찍기도 하고 쌓아놓고 뭐 더 팔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 보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폐지상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뭐 말씀드리기 우습습니다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 이번에 책을 낼 때 처음에 이제 2,000부씩을 일세를 아마 책이 좀 늦게 배달이 됐죠.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2,000부를 찍으면서도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이게 안 팔리면. 저희는 항상 500부씩 찍거든요. 500부씩 찍는 회사가 잘 없어요. 보통 1세는 2,000부를 찍는데 이번에 정말로 이 속 좁은 애들끼리 모여서 과연 2,000부를 찍으면 팔릴 것이냐를 정말로 며칠 동안 심도 깊게 토론한 끝에 이정무 실장이 최종적으로 진짜 담대한 표정으로 한번 가보자. 마치 역사를 여는 듯이 못 먹어도 가보자 하고 낸 게 2,000부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담대하지 못하고 네, 되게 좁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책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다 하세요? 4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우케, 이우케의 대림이었나요? 그리고 또 우리 종근당의 이장한 장로님, 예, 거기 저희가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왜냐하면은 종근당이 일요일에 저 주차장이 공짜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와서 차를 대는데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장모님. 하여튼 그런 기업들의 특히 갑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잘 하시는지. 그런데 네. 이 모든 사실들은 다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하나도 새로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무 실장이 처음에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경제 파트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저보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노다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남들이 다 아는 얘기고 다 나온 얘기인데 아무도 안 씁니다.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쉽게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재벌 문제를 다뤄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잘 아는 게 아니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잘못된 점을 지들 자서전에 적어놓습니다. 예, 쪽팔린 줄을 모릅니다.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보면 자기 자서전에서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K 창업주 최종원이 자기가 선경치안대를 조직해서 일본인들의 도피를 도왔다. 완전히 친일파죠. 그리고 적산을 물려받아서 성경그룹을 창업했다. 이건 정말 개새끼인 겁니다. 일본인들의 도피를 돕고. 그래서 개새끼인 건데 지들 역사에 그거를 써놓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다 알려진 일인데 아무도 쓰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희 후배들이 저를 보면 되게 완배 선배는 너무 날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취재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서핑해서 다 쓰세요. 본인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써야 되는데 네. 저는 서핑을 하면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언론이 쓰지 않는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다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너무나 재벌 편향적이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저는 진심으로 이 부족했던 걸 제가 학원 서문에도 썼지만 더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의 구석까지. 그건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고요. 취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니 뭐 단순히 나온 것만 갖고 그렇게 추린다는 거. 그 말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다 읽어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이 자서전에 진실의 전부를 담겠습니까? 또 뭐 밀도 있게 또 취재를 하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은 굉장히 겸손한 말씀인데 우리 저 4명 정몽구, 이건희, 최태원 그리고 신동빈 이 넷 중에 누가 더 개새끼입니까? 정말요. 예. 개새끼 그 콘테스트. 예. 압도적으로 비슷비슷하게 개새끼인데. 그래. 근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진보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그 중에 정말로 갑은 정주영입니다.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그래도 뭐 그게 인간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영 방식이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자.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영 방식이죠. 진짜 큰일 날 경영 방식입니다. 경영이라는 건 리스크를 예측하고 예상한 다음에 절제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는 그게 아예 없었던 거죠. 무조건 해봐. 안 되면은 내가 대통령 만나서 뚫을게. 이런 식으로 현대 경영을 하면 망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대통령 만나서 이제 뇌물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달성하고. 네. 그런데 박정희가 그렇게 정주영을 좋아했어요. 스타일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동차 공장 내에 플래카드 같은 걸 붙여놓습니다. 빨갱이 새끼들이 노조를 장악해서 누가 뭐 현대자동차 안에 뭐 빨갱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걸 진짜 플래카드로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칼 테러 같은 사건 같은 것도 하죠. 노동자들을 칼로 찌릅니다. 그걸 태연하게 저질러요. 한유동 전무라고 있는데요. 노조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정주영의 최측근이었죠. 그런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은 변절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권영목 현대엔진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 분신을 하려고 하면 장송곡을 틀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이거 세상에. 돌이켜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넷 중에 제일 악질은 정주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면 이명박이 너무나 나쁜 놈이고요. 나쁜 놈이죠. 박근혜가 정말로 나쁜 놈이고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컴컴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다 진짜 나쁜 놈인데 정말로 제일 나쁜 놈은 전두환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멀어져서 이제 가까이 있는 나쁜 놈들이 더 마음에 와닿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혀져서 그렇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 최고 악질은 정주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니, 옆에 계시는 것 같아서 욕을 더 못하겠네요. 아니 이 얘기는 사실입니까? 그 아들들이 말이죠. 그 저기보다 형이기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이런 분 마음에 안 들면 조인트 까고 사실입니까? 그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권을 내면서 변호사분께 한번 다 일독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릴 만한 게 있느냐. 근데 유일하게 변호사분께서 하나 요거는 조금 그렇다고 한 게 뭐냐면 제가 정몽준
대목을 쓰면서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이게 사실은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 보좌관을 데리고 국회의원 시절에요. 예. 고속도로로 타고 오다가 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예. 너 내려 이씨. 이래가지고 고속도로 중간에 보좌관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여의도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제가 책에 썼습니다. 예. 그랬더니 요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가 변호사의 우려였어요. 예. 어떤 근거로 썼느냐.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기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줬더니 아 그러면 써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가게 된 건데 이 정도 소문이면 쪼인 듯 가고 이거는 뭐 실제로 부일비재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들은 바로요. 예전에 2002년에 정몽준 씨가 캠프를 꾸려서 대선 후보 시절이 있었죠. 그 유명한 우파에서 그 임만산 분이 논객. 예. 씨가 정몽준 캠프에 있었어요. 근데 가 누구한테 한 얘기를 제가 한 달에 걸러서 들은 건데 정몽준 씨가 그렇게 밑에서 보고를 하면 자꾸 밀친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사람 몸에 터치를 하는 걸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여기자가 동작에서 무슨 뉴타운 얘기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지잖아요. 얼굴을. 네, 얼굴을 이렇게 만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의 신체를 진짜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자한테 이 정도면 부하 직원들 좀 이따 안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정몽준에 대한 한 챕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재벌들이라는 사람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죠. 절대로 자기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떳떳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서 길거리 가다가 사진이 찍히고 유모차 끌고 가던 모습도 찍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왜 안 그러냐면 사생활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희 같은 사람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비자금 뭉쳐가지고 논현동에 빌라 빌려서 거기서 성매매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유일하게 재벌들의 사생활을 짐작하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몽준인 겁니다. 정치를 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재벌들의 사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정몽준의 한 챕터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서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민중들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나온 행동이 그런 행동인 거예요. 예. 시장 후보 나갔는데 공성진 한나라당 후보가 물어봅니다. 버스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때 1,000원이었거든요. 틀려도 700원쯤에서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틀려도 대충 한 700원쯤에서 틀려야 되는데 70원쯤 하나요? 이래 버린 겁니다. 공성진 후보가 아니 1,000원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때 아 뭐 버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냐고. 아니 무슨 버스에 70원짜리 버스가 있겠냐고요. 말을 하지를 말아야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지도 쪽팔렸는지 다음에 전당대회 때 와서 이걸 이제 수습을 하려고 교통카드를 한 장 딱 꺼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하고 교통카드를 딱 들었는데 이게 청소년용 교통카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신이 서울시장 되면 버스비 70원 해주시나요? 성인도 청소년 카드로 탈 수 있나요? 뭐 별의별 비아냥이 다 있었습니다. 아, 저는요 말이죠. 그 장면을 딱 보고 보좌관이 걱정되더라고요. 보좌관이 줬을 거 아니에요. 딱 가서 왜 청소년 카드? 들었는데 이게 개망신을 당했단 말이죠.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에 보면 그 이서연 씨, 이재용의 막내 여동생이죠. 둘째가 이부진이고 그다음에 셋째가 이서연이죠. 이서연의 남편은 동아일보 김재열. 네. 동아일보 김병관 발행인의 차남. 예. 장남은 김재호 회장.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인가요? 네, 회장 됐어요? 네. 오. 근데 이서연 씨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패션 회사의 CEO입니다. 100만 원짜리 옷을 누가 사 입어? 그렇게 후진 옷을?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한 달 월급인데. 그러니까요. 가족이 있는. 저희 한 달 월급인데. 예. 우리는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현석권 PD는 작년에 그것도 끊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입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원래 자극이라는 건 효용은 반복될수록 자극이 떨어집니다. 경제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짜장면을 먹으면 첫 그릇 때는 맛있지만 두 번째 그릇 때부터는 맛이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의 강도를 계속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걸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책에 나와 있는 대목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최태원 회장이 재작년에 사면을 받았죠. 제가 그때 진짜 웃겼었던 게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절대로 제가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면을 받고 나오시는데 성경책을 꼭 예.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사면을 받고 나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짜여진 하나의 각본 같은 거죠. 최태원 회장은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유일하게 실제로 2번을 깜빵을 간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7개월 만에 나왔고요. 이번이 2번째예요. 참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한 번 갔다 오면 정신 차리는데 이 사람은 2번째 갔다 와요. 그런데 2번째 간 이유가 뭐냐면 한 450억 정도 회사 돈을 횡령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횡령을 한 이유가 뭐냐? 점쟁이한테 올렸습니다. 김원홍 씨라고 여의도에 점쟁이가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점을 치면 신기가 들려가지고 며칠 뒤에 주가를 정확히 맞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원홍 씨가 송길승 회장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을 만난 다음에 봉투를 한 장 딱 줬다는 거죠. 편지 봉투를. 이틀 뒤에 열어보세요. 이틀 뒤에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종합주가 지수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뻑간 겁니다. 우와, 이 사람한테 내 돈을 맡겨야 되겠다. 모든 돈을 이 사람한테 맡기고 동생 최재원 부회장까지 월급에 부동산 담보에 있는 현금을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올렸냐면 최태원 회장이 김원홍 씨를 SK 해운 고문으로 영입을 합니다. 점쟁이를. 예. 그리고 그 딸 최민정 중위도 있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기 군에 갔던 해군 장교였었죠. 자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김 고문을 아버지처럼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원홍 고문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직접 최태원 회장이 경상남도 어딘가에 가서 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최태원 회장이 육개장 들고 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최순실이고 최태원은 그렇죠. 네. 그 박근혜였었던 거죠. 진짜 볶아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농락을 당했다는 게 충분히 상상이 가요. 이게 어떤 일인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리고 49제 때도 내려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 김원홍 고문이 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최태원 회장이 49제에도 올 줄 몰랐다. 49제까지. 네, 그렇게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원홍 고문이 투자한 돈을 다 날려먹으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횡령을 합니다. 450억을 횡령을 해서 이 사람한테 더 넣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속된 총수 중에 진짜로 쪽팔린 이유로 구속이 된 겁니다. 네. 사실 그 재벌 총수가 감옥 가는 일이 극히 드문데 그렇죠? 2번이나 갔고 그 한 번은 정말 개망신에 가까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임 같은 거는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경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머리가 나쁜 건 죄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횡령은 도둑질한 거 아니야, 도둑질을. 어? 도둑질한 이유가 점쟁이한테 홀려서 이건 더 웃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찔리니까 성경책을 갖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미신을 믿지 않고 이러고서 나온 거예요. 새털처럼 가벼운 양반이군요. 근데 제가 정말 웃겼던 건 그 사람이 나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혼 추진입니다.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이에요. 뭐 지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건 저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좀 웃기긴 하죠. 성경책을 끼고 나오신 분이 10계명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께 10계명을 받을 때 9계명에 버젓이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 말 뜻대로 살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사귄 건 그 여자분도 남편이 있을 때였고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겁니다. 이게 되게 코미디인 거죠. 예. 전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성경책을 끼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온 다음에 그 여자분이 강남에 있는 70몇 평짜리 빌라를 한 채를 삽니다. 9억 원에 사요. 2년 반 뒤에 23억 원인가에 팝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한 14억 원인가를 남겨요. 그분이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것도 오케이. 예,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절대로 샘내는 게 아닙니다.
9억 원에 판 곳이 어디냐? SK건설이에요. 네, 싸게 판 거죠. 산 곳이 어디냐? 버가야 인터넷이라는 SK의 해외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SK 계열사가 이 내연 옆분에 빌라를 2년 동안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줘가지고 14억을 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사에도 그렇게 썼고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불륜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불륜은 자기 돈으로 좀 합시다 진짜. 예. 웬만하면 불륜은 자기 돈으로 합시다. 이게 뭡니까? 예. 신격호 회장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좋죠? 서미경 씨라고요. 서미경 미스 롯데. 근데 나이 차이가 많죠? 연예인으로 서미경 씨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 나이 드신 분은 서승희라는 분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예쁜 여자 연예인 2위. 예, 뭐 이럴 정도로 오를 정도로. 1위는 누구였습니까? 1위가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 적혀 있는데 네. 근데 한참 신동주 신동빈 형제들이 치고받을 때 결국은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판이 나니까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누구 편을 드느냐 이런 게 기사가 나죠.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는 타임. 셋째 부인이 뭡니까? 셋째 부인이 뭐냐고요? 세 번째 부인 혹은 뭐 현재 부인.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됩니까? 세 번째 부인이면 이혼을 2번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엄연한 일부 일처제 국가에서 그냥 태연이 셋째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코미디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걔네들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서미경 씨가 그 되게 강단이 세신 것 같아요. 그 신영자 이사장이라고 신격호 회장의 장녀. 서미경 씨가 신영자 이사장보다 한 20살이 어립니다. 근데 이제 서미경 씨는 엄마뻘인 거죠. 예. 두 사람이 딱 대면을 했을 때 서미경 씨가 신영자 씨한테 나이 20살이나 많은 장녀한테 내가 엄마뻘이니까 말 놓는다. 담대한 깡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저기 신영자 씨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속으로 엄청 씹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인터넷에 없는 새끼가 모양이군요. 이러면서. 그건 인터넷에 없는 모양인가 봐요. 자서전에도 없고.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셋째 부인이건 넷째 부인이건 되게 가짠쳐. 네, 일부 1차제 국가에서 한심하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건 뭐 니들 사생활이니까요. 유원실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롯데시네마에서 팝콘하고 콜라 파는 회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롯데시네마의 이 매점을 유원실업이 운영을 합니다. 야 대박 나겠네. 대박이죠. 무조건 노다지인 회사입니다. 이거는요. 그 노다지 회사의 최대 주주가 서미경, 신유미, 모녀입니다. 50%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한테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이건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입니다. 롯데그룹의 재산 750억 원을 부당하게 그 모녀한테 몰아준 혐의로 신격호 회장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요. 셋째 부인을 하든 다섯째 부인을 하든 그건 니들 사생활입니다. 왜 그 짓을 하는데 공적인 영역을 끌어들이냐는 겁니다. 예. 왜 회사 일을 끌어들이냐고요. 신유미 씨는 실제로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인데 롯데호텔 고문입니다. 아니 롯데호텔이 신유미 씨한테 뭘 자문을 받을 일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녀가 5만 롯데 계열사의 고문 같은 직책을 올리고 받아간 돈이 150억이 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따위 놈들이 풀려나야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진짜로요. 정말 신격호 씨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한데 그 동생이 그 농심 신춘호. 근데 농심하고 롯데하고 뭐 지금 불구대천의 원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갈라졌냐면 예. 신춘호 씨가 그 신격호 회장한테 라면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삼양라면이 이제 압도적으로 선두에 예. 있었고요. 라면 사업을 해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은 신격호 회장이 한국인의 입맛에 라면은 맞지 않으므로 게다가 삼양라면이 이미 선점에 있으므로 할 필요가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정사고요. 예. 야사에는 신격호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처럼 가난한 놈들이 라면 같은 고급 음식을 먹을 리가 있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오. 신격호 씨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죠. 아. 근데 이 문제가 이 국적도 그런 게 신동빈, 신동주도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대 때는 일본인이었어요. 아 군대 갈 나이 예, 때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유열이라고요. 지금 신동준 회장의 장남인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결혼을 했죠. 얘도 지금 일본인입니다. 신유열이라고 우리가 불러서 그렇지 시게미츠 뭐라나 하여튼 일본인이에요. 군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얘도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 한국 국적을 획득해서 3세 승계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이 새끼들이 장난합니까 진짜? 예? 국적이 씹다 버리는 풍선 껌입니까? 지들 수틀릴 때 꺼내서 씹게요. 그리고 나서 3.1절 때는 3.1절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걸 걸어놓습니다. 제가 열 안 받겠냐고요. 롯데가. 네. 예. 근데 신춘호 씨는 거기에 형이 만류하니까 롯데공업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라면을 냅니다. 근데 라면이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새우깡이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형님 먼저 드세요 농심라면, 뭐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 구봉서, 곽규서. 예, 예. 이 CF가 빅히트를 하면서 농심이 대박이 터지죠. 그러니까 신격호가 화를 낸 겁니다. 야, 넌 뭔데 회사 이름을 롯데공업이라고 쓰냐? 쓰지 마. 쪼잔한 거죠. 그래서 신춘호 씨가 열받아가지고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농심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신동주, 신동빈이 막 싸울 때 농심 쪽의 입장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남의 집안 일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도 따로 지낸다고 해요. 부친이 신진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명절 때마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쪽 집에도 가셔야 되고 저쪽 집에도 가셔야 되고. 아, 그래요. 그 한때 그 농심라면이 아니라 롯데라면으로 이렇게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신춘호 씨가 롯데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그런 때였군요. 아, 재미있습니다. SK하고 롯데쯤 오니까 이게 저 지랄의 그 양상이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하고 삼성이 묵직한 개새끼들이라면 얘네들은 되게 찌질한 개새끼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삼성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봐요. 아, 얘 박근혜한테 뇌물 주고 말이야. 그리고 뭐 이명박이한테도 뇌물 줬는데 이게 돌아온 게 이게 징역형이라면은 이 씨발 그럼 차라리 내가 대선에 출마해야겠다. 이재용이 이런 마음 안 먹겠어요? 사실 똑같은 경과로 정주영 씨가 출마했던 거 아닙니까 대선에? 이재용 씨 생각에는 아마 진짜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한다고 조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쇼크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굴러오지 않았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삼성 3대 일가가 한 번도 감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땅은 이 나라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직 미완성이죠.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됐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뭐 사실 당 하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물당. 어때? 삼성 물당. 에? 물당 만들어가지고 당하고 이제 삼성물산을 또 합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네, 가능한데 네. 정주영 씨도 실제로 그 시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와 보면 알겠지만 개망신 당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이 우리의 국민들의 수준을 만약에 완전히 배제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삼성이 깃발 든다? 어마어마한 자금력 아닙니까? 또 언론 얼마나 주었다 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네이버에서 보다시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댓글 공작들도 실은 삼성의 그 스멜이 스물스물 나는 거예요. 이런 기반을 놓고 이런 토대 위에서 이재용 씨가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서부터 심지어 민주당까지 삼성의 장학생인 분들을 끌어모은다면은 저는 원내교섭단체 단박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쪽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는 원내교섭단체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저는 삼성이 뭐해서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잘해왔는데 진짜 관리의 삼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동아일보에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예. 이완배 기자님은 왜 골프를 안 치시고 취미가 뭔가요?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고작 5년차 젊은 기자의 기록이 삼성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한다거나 골프를 친다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촌지를 받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게 관리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들은 이 사회의 주류를 다 관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회의 민중들과 시민들의 힘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거셌던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절대로 관리가 안 되는 언론사도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처럼요. 예. 아니 취약해 보이는데? 아니 취약해 보여 민중의 소리는 안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현석 군부장 같은 경우 고기 사줘봐. 아니 나는 금방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인분이면은 삼성에 넘어가겠다고 지금 시간을 하고 있어요. 삼성의 이재용 씨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전 뭐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있는데 진짜 기업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특히 언론들 장충기한테 온 문자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뭐 사실은 대법원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삼성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냥 배후에서 누구 시켜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이 나라를 요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이 배달 사고도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무데서도 얘기 안 한 이야기 업돼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종합일간지요. 뭐 어딘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만한 그 종합일간지는 최근까지도 이런다고 해요. 사무실에 컴퓨터나 TV가 필요하면 삼성에 전화를 합니다.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컴퓨터를 싹 바꿔준 날도 있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 5분 전인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어느 언론사인지 다 아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닌 언론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닌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아닌 언론사. 이게 뭐냐면 예. 어마무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컴퓨터 보내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정도의 중앙 언론사가 그러고 있다면 아닌 언론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장충기 문자를 보고 정말 화가 났던 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회사에 광고를 주세요. 이것까지는 좀 그런데 사회이사 한 자리 주세요는 뭔가요? 예. 그걸 자기 사익을 위해서 쓰는 놈들은 뭡니까? 이 언론에 대한 삼성의 통제를 말씀하셨던지 들어보면 삼성이 보면 얼마나 비웃기겠어요. 예. 예. 겁이 안 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이 언론을 관리하면은 충분히 자기들 뜻에 맞게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망상을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깨우셨고 이 존재감을 삼성 이재용 재수감으로 동력 삼아서 성사를 시킨다면은 아마 이재용 씨도 세상이 간단치 않겠구나. 예,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네. 사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진짜로요. 네. 그 이재용 씨가 자기 뭐 말하자면 삼촌 형님 뻘다는 사람들한테도 씨발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이재용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특히 현대비엔지스텔의 정윤선 씨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 참 슬프게도 취미가 복싱이래요. 네, 얼마나 이걸 잘 두들겨 패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 정도는 뭐 일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왜 운전기사 맡기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주나? 그게 노동자들의 삶은 참 슬픈 거죠. 이제 여기서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래서 소스타인 베블런 같은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할수록 보수적이 된다고요. 예,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기면 이번 달 월세를 못 내요. 내일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본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본과 노동이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의 대표로 참가를 해서 재벌 총수들 앉혀놓고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서 득실되는 걸 제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장 돈을 많이 벌고 통제가 쉽습니다. 가난할수록 노동자들은 찍소리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만 던져줘도 그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글다글 들끓어야 이 사회가 통제가 쉬운 겁니다. 또 지들끼리 싸우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코 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거요. 이게 자본의 해가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자본주의. 이건 IMF의 선언이에요. 이대로 민중들을 가난하게 하면 재벌들이 만든 물건, 기업이 만든 물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2016년에 공언을 했어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뭐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야 된다, 임금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 자본주의를 분쇄하자, 망가뜨리자, 폭파시키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구하자입니다.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가 가난해야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이것은 사실 진보 집권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임금 격차 그리고 신분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둠으로써 차별이 일종의 어떤 일상화되는 이런 구조여야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참 놀랐던 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던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던 그 토지공 개념이요. 대한민국에서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과거에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하고 싶었는데, 방송에서 한번 하면 아 역시 저 새끼는 빨갱이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이걸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적 소유는 자연권이 아닙니다. 이건 만들어낸, 지들끼리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거. 어떻게 사적 소유를 보호한다는 말이 자유, 평등, 생명, 행복 추구하고 같은 레벨에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사적 소유는 신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얘기를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하면은 빨갱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니까 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예. 이제부터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로 용맹스러운 발언이었다. 정말로 용감한 발언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예. 과연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제약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약할 수 있냐를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에 이 얘기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역시 저 새끼는 빨갱이였어, 이렇게 됐을 텐데 이제는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말이죠. 진일보한 겁니다, 사회가요. 그 말을 하는 대통령이 문재인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감동도 되지만, 그 대통령이 이명박이라면은 개인의 사적 소유는 제한돼야 한다, 이런다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이명박이라면. 네, 업쳐간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진짜. 근데 사실 뭐 우리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젠 두 번 다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이 그럼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런 믿음은 이제 확고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민주주의의 이른바 종주국이라고도까지 표현되는 미국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하여튼 뭐 좀 그러니까 우리 촛불혁명은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세계 역사상 3대 혁명으로 기록될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폭력에다가 촛불을 든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을 무너뜨렸어요. 이런 역사가 과거에 없었어요, 저는. 에덴 동산 이후로 없었어. 예.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이 위대한 혁명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뭐. 근데 한 10년, 100년 지나면은 아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혁명이 성공한 혁명이 되려면은 뭐 이미 성공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성공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한 20년 정도는 저 촛불 혁명을 야기했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집권하지 말아야 되겠죠. 충분히 긴 시간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은 5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주집권 세력이 집권하는 기간이 정말로 좀 길어야 이게 다시 백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명박근혜의 9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이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왜 저는 미국의 민중들이 레이건을 선택했는지, 영국의 민중들이 대처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직전까지 시기가 정말로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 얘기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동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일부 일처제지? 아랍은 일부 다처제인데 와 되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뭐냐면, 부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부러워하시는 그 강사분 말씀이 예. 혁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인데 일부 다처제가 되면 남자 1분에 여자 5분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가 되면 자기가 다처를 끌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대부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 주장은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일부 일처제가 여러분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일처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일부 일처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결혼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신자유주의로 넘어올 때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진다. 이러면 몇십 년 동안 평화롭게 복지국가로서 혜택을 받았던 중산층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도 부자가 되는데 나도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내가 바로 저기에 들어갈 거야. 이 탐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지내면서 우리 잘 살았습니다. 우리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와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게 하면 사람들은 그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탐욕이 자극되죠.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일처제 얘기를 드렸죠.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복지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그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줄게요라고 하더라도 이명박근혜를 생각하십시오. 예. 더 잘 살겠다는 탐욕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명박근혜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이제 뭐 책에 그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건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고 재벌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체를 하는 게요. 재벌 해체를 하자. 해체를 하는 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참 일본 놈들은 운도 좋죠. 예. 걔네들 진짜 우리보다 별로인 애들인데 뉴딜러들이라고 불리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측근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일본 군정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이바츠 재벌을 해체하는 거죠. 몇 개월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해요. 가서 주식 내놔. 경영에서 손대. 계열 분리에 그대로 끝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유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침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순간 목소리가 너무 닮아서 욕할 뻔했습니다. 예. 아니, 일단 정주영 씨 당신 재산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아니고 이건희였는데. 이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 몰라봐. 네. 청주영은 나지. 네. 목소리도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희 님의 사유 재산이 한국의 시가총액 300조짜리 삼성전자를 지배할 정도로 충분치 않고요. 둘째로 그 재산의 출처가 엉망진창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 한 푼이라도 정당한 돈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네. 이재용의 9조 원은 증여세를 안 낸 게 아닙니다. 4조 원을 더 걷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9조 원 전부가 불법입니다. 네. 한번 나와보시라고. 사유재산 얘기를 할 때 한국의 재벌들 중에 당신이 갖고 있는 돈 중에 단 1원이라도 정당한 돈이 있으면 나하고 붙어봅시다. 네. 자신 있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자, 엄격하게 그 재산의 성격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돈이 아니면 회수하고 그걸로 단박에 재벌 해체가 가능하겠군요. 예, 당연히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회수 안 해도요.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재벌 구조 자체라는 걸 정상적인 주식회사로만 만들어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상조 선생님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거는 건 김상조 위원장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아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상조 선생님보다도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사람 같아요. 김상조 선생님은 주주자본주의, 정상적인 주주자본주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분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상조 선생님을 뜨겁게 열렬히 응원하는 건 정상적인 주주자본주의만 만들잖아요. 예, 쟤네들은 칙소리도 못합니다. 예, 김상조 선생님이라는 칼이 너무나 훌륭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었다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면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겠죠. 빨갱이 새끼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돼갖고 재벌을 해체하려 한다. 그런데 김상조 선생님한테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주주자본주의 하자는데요. 영미식 자본주의 하자는데요. 그런데 김상조 선생님의 주장은
그냥 평범한 주주자본주의 하자는 건데 재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쥐고 있습니다. 김상조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이 한 10년 공정거래위원회 하시면 재벌 해체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삼성, 현대차, SK, 롯데 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죠. 최대 모든 주주죠. 계열사의 다 최대 주주입니다. 그 국민연금 그 자금 운용 본부장인가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 이사장 이 사람을 재벌 해체에 대한 각별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갖다 앉히면은 가능하겠네요. 제가 그 소신을 한 3년 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재벌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3년 전부터 계속 소신이 있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올바른 국민연금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진보 진영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시장을 제어해야 된다. 이건 모든 진보 쪽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수 쪽은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힘을 크게 하자 이건데 저는 과연 국가의 권력이 더 강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다른 진보 경제학자 달리요. 왜냐하면 막강한 권한을 국가한테 줬는데 대통령이 박근혜면 엿되는 겁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실제로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신을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우와 박근혜가 이걸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언제까지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집권하리라는 건 우리 꿈이죠.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해보면 반드시 이상한 놈이 언젠가는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저렇게 재벌들을 좌우하는 데 파워까지 줬다?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요. 엄청나게 큰 기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연금이 거기다 지분을 다 팔면 안 될까요? 그 기업은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정무 실장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기업이 주는 광고는 받겠습니다. 아니 진짜 공공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의외로 많네요. 많은 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속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개판을 치면서도 여전히 그 지분과 지위를 유지하는 이런 굉장히 잘못된 구조, 왜곡된 구조 이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뭐 잠깐 벌써 1시간 반 지났는데 우리 김용민 브리핑 많이 애청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많이 또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정의롭게 한번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 뭐 김용민닷컴이라고 또 이번에 하나 네. 론칭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옥션을 좀 슬쩍 넘고 싶어요. 예. 김용민닷컴이 옥션을 넘어서는 회사가 되면 예. 저희한테 광고를 아유 주시면 당연하죠. 민중의 소리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정말 번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응원드립니다. 아니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쇼핑보다는 뭐 동영상 컨텐츠를 좀 한번 론칭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방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이제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중권 낼 생각도 없이 학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이제 사실은 제가 한 요 2주 동안 기적 같은 일을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일은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더 이상 제가 책으로 누구를 설득하기에는 책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한 번도 1쇄를 못 넘긴 거면 이미 시장에서는 저는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작가로서 이완배가 아니고 이렇게 연대의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 게 그게 우리 민중의 도리에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이정무 실장하고 인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책을 한 권 더 낸다면 저희 민중의 도리에서 아마 출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움의 연대의 손길을 구하게 되는 걸 텐데 어쨌든 저희한테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축복 같은 선물이었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안을 내놓았고요. 방송이 나가는 오늘 월요일 이제 발의한다고 하는데 뭐 정말 이것만큼 이상적인 헌법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퍼펙트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진짜 합니다. 보면 눈물 좀 나죠. 네. 대목 하나하나가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리고 생각도 우리가 들고요. 이런 판타스틱한 헌법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이 됐다. 이 점도 굉장히 큰 감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앞으로 뭐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 예전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리워하긴 해요. 그 모두가 가난했을 때, 뭐 서로 차이가 없이 다 같이 비루했을 때는 그나마 어떤 인간 사는 맛도 있었고요, 잔정도 있었고. 그런데 이 뭐 사실 엄청나게 그 소득이 늘고 또 양극화가 되면서 가진 자들은 악마가 돼가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이런 삶이었단 말이죠. 이후에 우리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부유해지면서도 서로 격차를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100% 확신합니다. 예, 분명히 옵니다. 이 싸움은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확률의 싸움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조금 더뎌 보이지만 진보해 왔고요. 후퇴해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석학들이 지금 내는 책들을 보면 네. 지금 같은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협동과 공동체, 더욱더 주고받는 삶 속에서 풍요롭게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 맨 끝에 모든 석학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 외에 대안이 있냐? 유일한 길입니다.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재작년에 일어났던 촛불 집회 덕분에 우리가 세계에서 그 일을 제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같이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무엇이고 또 국가와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재벌한테는 기대 안 하고요. 예.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국가가 파워풀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싸워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국가에 그런 강력한 권력을 준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박근혜 되면 다시 백도죠. 저는 시장을 제어하는 힘이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수만 개의 시민 조직이 별빛처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별빛처럼.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알고 계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지방 분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진적인 권력들이 막강한 중앙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거죠. 무슨 일을 부탁드리고 싶냐면 많은 모임을 가지십시오. 모임을 가지고 더 진보적이기 위해서 얼굴을 보고 서로 토론하고 가장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찾아보고 이런 수만 개의 시민 조직이 별빛같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절대로 다시는 우리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강력한 조직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면은 이 조직이 또 하나의 어떤 그 강력한 권력 나라를 방식체계가 되는 이끄는 것이고. 세포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있지 마시고요. 예. 서로 얼굴 보시고 토론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임무가 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나는 꼼수다 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 나는 꼼수다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조직화된 그런 모임은 아니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뭐 물론 조직화된 곳이 있다면 우리 벙커원 교회 같은 이런 모임도 있겠죠.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은 이거 어떻게 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룹마다 이렇게 공동체를 많이 작게나마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탄탄하게 구성하고 뿌리를 내린다면은 어떤 세상,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힘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세포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예,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국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국가나 공공이 할 일. 민의를 잘 받들어야죠. 민의를 잘 받들어야죠. 민의를 잘 받들어야죠.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비자발적인 정치인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내가 꼭 해야 돼 이러면 조금 저는 불편해요. 그건 민중들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뭔가 자기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인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말로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민의를 받들어야 됩니다. 쇼맨십이 아니고요. 예. 받아들이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우선 제일 먼저 돼야죠. 누가 좋은 정치인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졌어요.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단번에 여러분의 신념과 안목을 믿으시고 나쁜 정치인들 좀 솎아내시고 좋은 정치인들 좀 키워주시고 그리고 특히 뭐 굳이 내가 나서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이라는 점.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네. 기준. 네. 김용민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당시에 출마하실 때 진짜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네, 진짜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틀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당시 들은 바로는 정봉주 의원께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어준 그리고 주진우는 못 믿는 사람. 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아니. 그렇게. 네.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출마를 얘기하셨을 때 김어준 주진우는 털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저는 털어서 막말만 나왔습니다. 그 막말이 좀 컸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사를 늘 애청해 주시고요. 또 주말 토요일에는 또 종합편이 올라옵니다. 이 종합편을 통해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경제평론 앞으로 이완배 기자를 통해서 많이 또 접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또 글도 같이 이제 민중의 소리에 올라오니까 민중의 소리도 많이 또 접속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띄워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